니들 아버지가 나한테 킬러를 붙였다. 파스칼 디에트리슈 장편 소설 마피아가 여자들 5장 알레시아 이야기 계속입니다. 알레시아는 남은 오전 시간 내내 서류와 씨름했다. 이런 업무는 진절머리 나게 싫었지만 행정당국의 주목을 끌지 않으려면 흠잡을 데 없이 처리해 두어야 했다. 훌륭한 마피아가 된다는 건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춘다는 말이기도 했다. 그래야 합법적인 활동 안에서 돈이 도는 것처럼 보이게 위장하고 경찰이 파고들 만한 허점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었다. 알레시아는 늘 회계장부를 극도로 꼼꼼하게 작성했고 단돈 1쌍팀도 누락하지 않았다. 1쌍팀은 1유로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세로로 길게 적힌 숫자들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킬러 이야기 때문에 계속 심란했다. 사실 레모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병세가 나빠진 이후 조직에 우두머리가 없었다. 빨리 코시모가 와서 권력을 장악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후계 전쟁이 벌어질 공산이 컸다. 그 틈을 노려 아프리카인들이 시테드라베이와 다른 곳까지 거래 구역을 넓혀갈 것 역시 불보듯 뻔했다. 알레시아는 어쩌면 이런 혼란이 스스로 높은 자리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경험을 탄탄히 쌓았고 조직 내에서도 존경받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일 처리가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칭송했다.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고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지던 차였다. 무엇보다 앞으로 코시모 람프레디와 협력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코시모는 섬에서 자라 몇 년이나 감옥살이를 한 남자였다. 이탈리아 남자들은 대개 지독한 마초들이고 따라서 코시모가 그녀를 조직에서 쫓아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있던 알레시아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레오네가 축구구단 경영을 맡겨두었던 알랭 부케의 전화였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레오네를 위해 조급하게 조의를 표하려는 것이리라. 무엇보다 자기 거취가 위태로워질까 불안할 터였다. 알레시아, 나다, 알랭. 잘 지내시죠? 아버지 일은 참 속상하구나. 너도 알겠지만 우리 모두 아버지가 그리울 거야. 지금 전화한 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다. 일단 만나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일이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약국 일에 가족 일까지. 그렇게 급하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구단 일이다. 네 아버지가 FC 그로노블에 얼마나 애착이 있었는지 너도 잘 알지. 아무튼 레오네가 차기 구단주로 널 선택했구나. 지분을 모두 너에게 넘겼어. 저더러 구단주가 되라고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신줄을 놓은 게 분명해요. 네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모양이구나.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마. 사실 네가 페드로 말라로다와 만날 수 있게 네 아버지가 이미 주선해 두었단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어. 둘이 서로 공통된 관심사도 있었고 죽이 잘 맞았지. 공통된 관심사라. 분명 헤로인이다. 알레시아가 알기로는 그의 아버지는 90년대에
밀라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성대한 만찬을 열었다.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나폴리와 시칠리아의 마피아 동료들과 사업 이야기도 했다. 밀라노의 아파트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중립지대였다. 저더러 말라로다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라고요? 잘 생각해 보렴. 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네가 잘 해내면 말라로다가 FC 그르노블의 홍보 대사가 돼 줄 거고 우리 구단 유니폼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 촬영 시간을 갖는 것까지 레오네가 이미 얘기해 두었어. 언론이 흥미를 보이겠지. 사람들은 전부 네가 총괄한 일이라고 믿을 테고 결국 조직 내에서 네 입지도 좀 더 탄탄해질 거다. 어쩌면 아르헨티나까지 다녀와야 할 수도 있어. 알레시아는 당혹스러웠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책상 위에 스노우 글로브를 만지작거렸다. 러시아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선물해준 스노우 글로브 속에서 반짝이는 하얀 가루들이 칼라시니코프 소총 미니어처 위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불현듯 알레시아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남긴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알레시아한테는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한테서 곧 전화가 갈 거야. 말라로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구단주가 된다. 이 소설 속에서 말라로다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메시나 그런 아주 제일 유명한 축구선수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 인생 최고의 기회였다. 알레시아가 이 기회를 잡는다면 아무리 코시모 람프레디라 해도 마음대로 그녀를 밀어낼 수는 없으리라. 말라로다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세상 최고 알짜배기 마약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혹은 대부의 후계자를 제거하는 것보다 강력한 표상이었다. 어쩌면 레오네 아캄포라가 딸에게 신의 손을 선물해 준 것인지도. 정오가 되자 알레시아는 흰색 가운을 벗고 모직 더플 코트를 걸친 뒤 약국 문을 닫았다. 알랭 부케의 전화를 받고 난 뒤로 그녀의 머릿속에는 구단을 맡을 경우 펼쳐질 새로운 일들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국제대회가 열리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카메라들 앞에서 대스타와 경기장에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몸에서 날개가 돋치는 기분이었다. 주차장으로 들어선 알레시아는 멀리서 리모컨을 눌러 자신의 방탄 스마트 차량의 문을 열었고 운전석에 앉아 명상음악 CD를 틀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몽환적인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브라흐마 수련을 시작했다. 이로 혀를 문 채 꿀벌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에 자연스럽게 몸을 내맡기는 명상법이었다. 알레시아가 그렇게 벌들처럼 윙윙 소리를 내는 동안 자동차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인 클레망소 대로로 접어들었다. 알레시아가 요가와 소프롤로지 수련을 시작한 건 사업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시기였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해 이 업계에 도사리는 온갖 위험들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 레오네는 살해당하거나 체포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그 두려움은 결국 그를 편집증 환자로 만들었다. 저녁이면 덧창까지 꽁꽁 닫고 안락 의자에 깊숙이 앉아 늘 위스키를 마셔댔고 언제나 총을 손 닿는 곳에 두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알레시아는 지나친 긴장을 버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내겠노라 다짐했다.
예를 들어 채소 껍질을 깎는 동안 다른 생각들은 모두 멈추고 오로지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하며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주홍색 속살을 드러내는 당근만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녀는 언젠가 만에 하나 나쁜 놈들에게 납치되거나 감금되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서 절대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저 멀리 빌레브 지역의 높고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깎아지른 듯한 건물들은 군데군데 끊어진 산등성이 곡선 위로 두드러져 보였다. 그르노블 시내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처음 이 주거단지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널찍한 집, 다양한 문화활동, 풍부한 녹지를 누리는 양질의 삶이 약속된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날 빌레브는 모든 문제의 집약지가 되어버렸다. 마약 거래의 대부분이 이곳 아파트 계단실에서 이루어졌다. 중산층은 떠났고 이제는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폭력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장소가 돼 있었다. 알레시아는 트램웨이 노선을 따라가다가 보도블럭 옆에 차를 세웠다. 아파트 3동과 작은 체육공원이 있는 곳이었다. 남자아이들이 그물망 없는 골대들 사이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또 흑인 청년 둘이 계속 벤치 근처에 서 있었다. 알레시아가 짐작하기로는 파수꾼들이었다. 알레시아는 지저분하게 낙서된 우편함들이 벽면에 가득 붙어있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동하는 오줌 냄새를 잊으려 애쓰며 14층까지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그동안 너무 오래 일한 탓에 지쳐버렸는지 웅웅 소리를 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알레시아는 누군가의 집 앞까지 걸어갔다. 라코스테 캡모자를 쓰고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청년이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 프레디. 들어오세요, 아칸푸라 씨. 형은 거실에 있어요. 실내에는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했다. 난쟁이는 망가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에게 그런 별명이 붙은 건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키가 160cm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탈색한 머리카락에 밝은 초록색의 뱀눈이 인상적이었다. 후드티 위로 도금 목걸이가 보였다. 자니 형제는 오래전부터 알레시아를 위해 일했다. 알레시아는 그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들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다. 그녀가 자니 형제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캠퍼스에서 대마초를 팔던 그들을 손봐주려고 부하들을 데리고 갔을 때였다. 형제는 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요하고 악착같이 버텼고 그 모습이 알레시아에게 꽤 인상 깊었다. 결국 그녀는 자니 형제에게 대마초를 판매책들에게 유통하는 일을 맡겼다. 경쟁 상대를 흡수해버리는 영리한 방식이었다. 한 번은 누가 자니 형제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난쟁이가 커터칼로 상대의 얼굴을 그어버렸다. 그 후로 난쟁이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나은 사나운 놈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 일로 알레시아는 형제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렇게 서서히 자니 형제는 믿고 이를 맡길 수 있는 상대가 되었다. 심지어 다발경화증을 앓고 있는 형제의 어머니에게 알레시아가 치료약을 구해주기도 했다. 이제 빌레브의 마약 거래 상당 부분이 자니 형제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난쟁이는 마시던 맥주 캔을 마저 비운 뒤 큼직한 주먹으로 캔을 구겨버렸다. 앉으세요, 아칸푸라 씨. 동생이 마테차를 준비할 거예요. 아파트 내부는 장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벽에 바른 페인트는
비늘처럼 일어났고 바닥에는 때 묻은 리놀륨 타일이 깔려 있었다. 낮은 탁자 위에 담뱃잎 부스러기와 꽁초가 가득했다. 그 잿더리 옆에는 수북이 쌓인 빈 깡통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레시아는 의자에 앉아 담뱃불을 붙였다. 뜨개 바늘만큼 가느다란 보그 담배가 그녀의 권위를 더해주기라도 하듯이 그녀는 일할 때만 담배를 피웠다. 주방으로 사라졌던 프레디가 김이 올라오는 찻잔을 들고 돌아왔다. 너희 도움이 필요해. 알레시아가 말을 꺼냈다. 우리 아버지가 혼수 상태라는 소식은 들었지?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여달라고 킬러를 고용해놨다는 거야. 알츠하이머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20년도 더 지난 일로 복수를 하겠다고 엄마를 죽이라고 했다니까. 너무하네요. 난쟁이가 응수했다. 혹시 들은 얘기 없어? 아버지가 일을 맡겼을 만한 사람에 관해서? 거기선 아무 말도 없었어요. 프레디가 말했다. 있었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자를 찾는 일을 도와주면 약 판매 할당액을 올려줄게. 약국의 수부텍스와 암페타민 재고량도 2배로 올려놓을 수 있고. 난쟁이는 잿더리에 담긴 마리화나 담배를 집느라 몸을 숙였다. 보스들은 뭐래요? 레몬은 요양원에 있고 그 아들은 아직 코빼기도 안 보여. 람프레디 사람들한테서는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어. 한번 알아볼게요. 알레시아는 외투 주머니에서 약국에서 쓰는 종이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선금이야. 알레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펼쳐진 풍경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발 아래 그르노블의 전경이 펼쳐졌다. 이탈리아와 자유국경을 이루는 도시 외곽으로 향할수록 웅대해지는 바위 습곡들이 눈에 들어왔다. 북쪽으로 레모 람프레디 소유의 스키장도 보였다. 스키를 타러 온 사람이 리프트를 한번 이용할 때마다 레모에게 1유로가 돌아갔다. 이탈리아의 바닷가 휴양 도시들이 코사 노스트라의 것이라면 산악지대는 란프레디 패밀리의 것이었다. 아, 그리고 새로운 시장도 하나 뚫었어. 구리 루프 제조사야. 그게 뭔데요? 프레디가 물었다. 엄마가 널 임신하기 전에 꼈어야 했던 거야, 멍청아. 난쟁이가 말했다. 제조업자한테 시장가 이하로 구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어. 롬인들이 수거해 오면 우리가 제약업체에 넘기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롬인, 롬 사람들은 집시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수익이 꽤 괜찮을 거야. 고철업자들하고 거래를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어때? 좋아요. 난쟁이가 대답했다. 그럼 됐고 한 가지 더 있어. 아왁스 루안바를 좀 처리해야겠어. 그 빌어먹을 자식이 내 제안을 거절했어. 해결하고서 그 옆에 동종요법 약통을 1개 남겨놓고 와. 누가 한 일인지 알려줘야 하니까. 누구든 날 열받게 하려는 놈한테는 경고를 해야지. 9장. 미셸은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챙겨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다. 속옷, 바지 2개와 셔츠 3장, 양말 2켤레, 스웨터 하나, 선글라스, 그라파 3병, 지폐 뭉치, 그리고 권총 1자루가 전부였다. 머리는 아주 짧게 잘라 검은색으로 염색했고 눈에는 파란색 렌즈를 꼈다. 누구인지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전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건 입에 문 미니 씨가 뿐이었다.
시가 연기가 소용돌이를 그리며 천장으로 피어오르는 동안 미셸은 고요한 거리 풍경을 지켜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큰 도로 쪽으로 달려가더니 담장 뒤로 사라졌다. 고급 주택가들이 모여있는 이 동네에선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리엔 기껏해야 자전거 타는 아이들, 개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러 나온 노인들이 전부였다. 레오네는 가족과 함께 살 곳으로 시내에서 멀고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조용한 동네를 골랐다. 으리으리한 저택들, 배기량 큰 차들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은 미국 교회의 고급 주택가를 떠올리게 하는 눈부신 성공의 땅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건들을 겪으며 줄지어 늘어선 한적한 정원들이 미셸에겐 전과 다르게 보였다. 킬러가 어딘가에 숨어서 엿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킬러가 능숙한 손재주를 발휘해서 한 번에 목을 베어준다 해도, 혹은 심장에 총을 겨눠 즉사시켜준다 해도 어쨌든 그 순간은 끔찍할 것 아닌가? 그 다음엔 정말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면 남편이 저지른 범죄에 연루된 그녀도 함께 심판받게 될까? 그동안 미셸은 혹시라도 재판정에 서게 될 때를 대비해 자기 변론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무구한 척 하기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할 셈이었다. 하느님이 이 땅의 재판관보다 더 엄하지는 않을 테니 그 앞에서도 똑같이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때 이웃집 남자가 플라스틱 슬리퍼를 끌며 집 앞 자갈길로 나왔다. 미셸은 어쩌면 저 남자가 조끼 속에 엽총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면서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남자는 그저 우편함을 열고 신문을 꺼내 옆구리에 꼈다. 어서 이 집을 떠나야 했다. 안 그랬다간 정신 이상이 될 것 같았다. 문득 미셸은 거실 수납장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울 속 여자가 너무 낯설었다. 적어도 변신은 성공적이었다. 짧은 머리도 무척 잘 어울렸다. 성도 바꿔야 할까? 사실 미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성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 정말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왕이면 멋들어진 성을 고르고 싶었다. 예를 들어 드골 같은 성. 외국으로 가서 드골 장군하고 먼 친척 관계인 척하면 기회가 열릴지도 몰랐다. 미셸 드골.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이다. 이제 그녀에겐 뭐든 가능했다. 넓디 넓은 가능성의 장 앞에서 살짝 취기까지 돌았다. 어떤 삶이든 마음대로 꿈꿀 수 있을 터였다. 은퇴한 모델, 경비원, 정육점 주인, 심지어 교도소 간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무역업을 하던 사업가의 아내 역을 택할 것이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슬픔을 잊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건 한 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기도 했다. 미셸이 다시 커튼을 닫으려는데 스쿠터가 좁은 길을 급하게 내려오더니 우편함 앞에서 속도를 늦추었다.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다. 문구멍으로 손자가 온 걸 확인한 미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마테오는 레오네 밑에서 일하는 조무래기 건달들과 다름없는 차림새였다. 제일 바른 머리카락, XX 라지 사이즈 청바지, 운동화, 귀에 피어싱까지 영락 없었다. 미셸은 곧바로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모피 코트를 걸쳤다. 몇 년 만에 입어보는 옷이었다.
흰 담비 모피는 한참 전에 유행이 지나 있었다. 떠나기 전 미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쩌면 이 집을 다시 볼 수 없으리라. 그녀는 바로 여기서 두 딸을 키웠고 이곳에 정계 인사들과 사업가, 스포츠계 사람들, 연예계 스타들을 초대해 저녁 만찬을 열기도 했다. 심지어 장-루이크 들라리도 왔었다.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이자 프로듀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집 거실을 거쳐간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총기, 마약, 하이파이 오디오 세트, 스마트폰, 캐비아, 돈가방, 외래 동물, 다이아몬드, 그리고 시체. 대리석 바닥에 나선 계단이 있는 이 화려한 저택은 나폴리와 마르세유 항만에 있는 창고의 연장선인 셈이었다. 다시 말해 이 집은 미셸의 성공을 말해주는 징표인 동시에 지금 처한 곤경의 근원이었다. 미셸은 열쇠를 돌려 문을 단단히 잠갔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쉽기는 했지만 휴가 동안 머물던 집을 떠날 때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다.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지만 어쩌면 평생 이 집을 벗어날 순간을 꿈꿔왔는지도 몰랐다. 밖으로 나오니 손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테오는 할머니의 가방을 두 손으로 받아든 뒤 스티커가 잔뜩 붙은 빨갛고 노란 헬멧을 내밀었다. 미셸이 스쿠터 뒷자리에 올라타자 마테오가 시동을 걸고 사이드 스탠드를 접어 올렸다. 제어리 잘 잡으세요. 조심조심 갈게요. 네 할아버지는 500cc짜리 오토바이를 몰았는걸. 미셸이 스쿠터의 엔진 소리 때문에 목청을 높여 대답했다. 걱정 말고 달려도 돼. 무섭지 않아. 마테오는 피우던 담배를 길가의 도랑에 던진 뒤 속도를 올리며 달려나갔다. 미셸은 마테오의 등에 바짝 붙어앉아 양손으로 그의 점퍼를 움켜쥐었다. 스쿠터는 나란히 늘어선 집들을 따라 달렸다. 한결같이 똑같은 사각형 잔디밭에 정원용 테이블과 트램펄린, 어린이용 축구 골대, 축소판 신전을 연상시키는 벽돌 바비큐 그릴을 갖춰놓은 집들이 연이어 스쳐 지나갔다. 오랫동안 자신의 일상을 이루던 풍경이 멀어지는 동안 미셸은 대량으로 똑같이 건축된 이곳의 집들은 결국 버려질 운명을 타고났다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 그들은 그르노브를 떠나 자그마한 소도시 코랑을 지나 국도로 접어들었다. 미셸이 헬멧에 실드를 들어올리자 바람 때문에 눈이 따가웠다. 발밑으로 지나가는 아스팔트가 오토바이 속도 때문에 거의 반질반질해 보였다. 저 멀리 오염된 대기 속에 이리저리 얽힌 그르노블의 간선도로들과 알프스의 뚜렷한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미셸은 머릿속을 비우려 애썼고 마취 상태에 빠진 기분이 들었다. 스쿠터가 트럭을 들이받는다 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래전 레오네와 오토바이를 탈 때처럼 양팔로 손자의 허리를 꼭 끌어안고 등에 기댔다. 레오네가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던 혹은 주말을 보내러 밀라노에 가던 때가 떠올랐다. 날씨 좋은 날엔 도로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고 밑단에 술장식이 달린 파라솔 아래서 아니스 술을 마셨었다. 가다가 마음에 드는 게 보이면 무조건 챙겨 넣었다. 그 시절은 완전히 끝이었다. 미셸은 또 한 번 궁금해졌다. 남편의 머릿속에 그녀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싹 튼 건 언제였을까?
텔레비전 앞에 같이 앉아 톱셰프 TV 프로그램을 볼 때, 베르나르와 낚시 내기를 하는 동안에, 일요일에 함께 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욕지기가 일었다. 스쿠터는 2차선 도로를 벗어나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땅 위에 기하학적 형태로 펼쳐진 밭들 사이를 달렸다. 미셸은 수시로 백미러를 살피며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빨간색 볼보 차량이 잠시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조금 전 생테그레브 방향으로 좌회전했다. 레오네가 병이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도시를 떠나면서 미셸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엔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깨어나면 다른 세상에 가 있기를 기원하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온통 침엽수림으로 둘러싸인 곳에 와 있었다. 마테오가 어느 산장 앞에 스쿠터를 세웠다. 산장의 덧창은 모두 닫혔고 2층에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스쿠터의 시동이 꺼지자 빈틈 하나 없는 완전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다 왔어요. 마테오가 말했다. 미셸은 스쿠터에서 내려 산장 입구로 다가갔다. 방치된 정원엔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가득했다. 아동용 그네 하나가 한쪽 줄이 끊어진 채 가로 기둥에 매달려 있고 테라스의 타일 바닥은 이끼투성이었고 담 옆엔 질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잔디밭엔 아마도 오래전에 빨랫줄 거리로 쓰였음직한 지금은 버려진 시멘트 기둥 2개가 보였다. 미셸은 마치 폐업한 놀이공원에 들어온 듯한 우수에 사로잡혔다. 세상에 종말이 내려앉은 것 같은 분위기였다. 문득 미셸은 뒤죽박죽으로 혼란스러운 이 마당의 모습이 자신의 삶을 꼭 닮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여기선 조용히 쉬셔도 돼요.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마테오가 말했다. 손자의 말을 듣는 순간 미셸은 덜컥 겁이 나면서 위장이 조여들었다. 그 정도로 외진 곳이라면 킬러가 이웃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를 해치울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 미셸의 불안을 알 리 없는 마테오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입구 계단을 올라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얼음 같은 냉기와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덧창 나무살 사이로 새어든 햇빛이 바닥에 5개의 긴 띠를 그렸고 그 빛에 옷장과 낮은 탁자, 벽난로 앞에 놓인 소파까지 간소한 실내가 드러났다. 마테오가 덧창을 열었다. 그러자 세월의 빛바랜 연보라색 벽이 눈에 들어왔다. 꽃병 속에 말라버린 꽃, 선반 위에 책 몇 권,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강물 그림 하나가 장식의 전부였다. 숲향기와 산의 속삭임을 실은 미풍이 열린 창틈으로 들어왔다. 미셸은 왠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소파 위에 털썩 주저앉았고 소파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다. 벽난로에 불을 피울게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보단 한 잔 마시지 않을래? 내 가방에서 그라파 한 병 꺼내오렴. 마테오는 부엌으로 가서 자그마한 컵 2개를 가져왔고 이어서 2층으로 올라가 담요를 한아름 들고 내려왔다. 잠시 후 미셸과 마테오는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투명한 술이 든 잔을 손에 들고 불꽃이 타닥타닥 튀는 벽난로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도 서서히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마테오가 물었다. 얼마든지.
할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적 있어요? 그 얘긴 관두자. 미셸이 마치 질문을 떨쳐내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멘트 회사 사장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아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어차피 학교에서도 모두들 아는걸요. 미셸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희생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처지가 아닌가. 그냥 한두 명 정도. 미셸은 대충 둘러댔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할아버지는 단연코 훌륭한 사업가셨단다. 마테오가 코웃음을 치듯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손자에게 말해줘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가슴속 깊이 박힌 무엇인가에 가로막혔다. 그녀는 이미 무엇이든 침묵하도록 길이 든 것이다. 집에서도 만일 한 아이가 몰래 초콜릿을 훔쳐먹고 다른 아이가 그 일을 어른한테 이르면 야단 맞는 건 고자질한 아이였다. 어찌 되었든 간에 가족처럼 지내는 베르나르와 그런 일을 벌였다는 말을 손자에게 할 수는 없었다.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나 엄마처럼 될 거예요. 마테오가 선언하듯 말했다. 조직을 위해 일할래요. 바칼로레아부터 잘 치렴. 요샌 마피아도 명문대 나온 애들을 뽑는다고. 응? 좋은 경영대학에 가면 기회가 주어질 거야. 미셸이 잔을 내밀자 마테오가 다시 술을 채웠다. 밖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정원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미셸은 화들짝 놀라 핸드백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고 숨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왜 그러세요? 마테오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숲에서 나는 소리일 뿐이에요. 미셸은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재빨리 창밖을 살폈다. 어둠 속 정원엔 미동조차 없는 그림자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잔뜩 긴장한 채로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지켜보던 미셸이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아, 미안하구나. 이런 자연 속에 들어와 있으니 피해망상이 생기네. 미셸과 마테오는 말없이 밤의 정막에 귀를 기울였다. 올빼미 울음소리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외에는 온 세상이 고요했다. 문 쪽을 바라보던 미셸은 안쪽 걸쇠가 하나뿐인 것을 발견했다. 발길질 한 번이면 누구든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몸을 데워주는 알코올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벌겋게 타오르는 장작들 위로 노랗고 빨간 불꽃이 춤을 추었다. 현실감도 사라졌다. 미셸은 벽난로 속에서 일렁이는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올빼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손자와 함께 술을 더 마셨다. 석탄처럼 새까만 구름에 달이 완전히 가려졌을 즈음 미셸과 마테오는 잠을 청하러 2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그라바에 취하고 산이 내뿜는 축축한 냉기에 눌려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다. 10장 디나는 바퀴 아래 아스팔트를 짓이겨버릴 기세로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며 암울한 생각들을 곱씹었다. 지하실에서 암 거래상들을 고문한 일.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죽이려 하다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전부터 아버지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이 정도로 이상해진 줄은 미처 몰랐다. 이제 아버지는 혼수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까지 마지막 범죄를 벌이려 하고 있었다. 디나는 리타 아트리아처럼 하지 못한 걸 후회했다. 진즉에 전부 사법당국에 넘겼어야 했다. 디나는 자기가 리타 아트리아만큼 용기가 있었다면 어머니가 지금처럼 궁지에 빠지지는 않았으리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잠시 후 샤르트루에즈산 앞에 버티고선 흰색 병원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전거 바퀴에 자물쇠를 걸어 기둥에 묶어둔 뒤 자갈길을 걸어갔다. 알레시아는 병원 입구 쪽 벤치에 앉아서 보온병 뚜껑에 마테차를 따라 홀짝거리고 있었다. 디나가 한숨을 쉬면서 옆에 앉았다. 왔어? 괜찮아? 알레시아가 말했다. 뭐, 그놈의 킬러 때문에 잠을 통 못 잤어. 약국에 들러 멜라토닌 좀 줄게. 불면증에 좋고 기력 회복에 도움이 돼. 어쨌든 이젠 편안히 자도 돼. 엄마는 잘 도착했고 거기선 안전하니까. 킬러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주변에 도움을 청해놨어.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기대는 안 돼. 내 생각에 아버진 여기 출신이 아닌 다른 킬러를 고용했어.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안 그랬다간 누굴 고용했는지 내가 알아내서 먼저 덜미를 잡을 거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아빠한테 직접 듣는 거야. 말이 돼? 아빠는 지금 혼수 상태잖아. 그래도 소통을 시도해 봐야지. 어떻게? 텔레파시라도 쓰게? 인터넷에서 읽었어. 감정적인 충격을 받으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도 한다고. 알레시아는 머릿속에 어렴풋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할 때면 늘 짓던 그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를 좀 몰아붙여 볼 거야. 해봐서 나쁠 거 없지. 응? 한번 해볼 만해. 알레시아는 차를 마저 마시고 보온병 뚜껑을 닫았다. 아버지를 몰아붙인다. 디나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제발 알레시아가 병원에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기만을 바랐다. 병원 건물에 들어선 자매는 안내데스크의 여자에게 아버지의 병실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알레시아가 병실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밀었다. 문이 열린 뒤에도 두 사람은 마치 낯선 나라의 국경선에 선 사람들처럼 주저하면서 얼마간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병실은 삑삑거리는 기계음 외에는 그야말로 텅 빈 대성당처럼 고요했다. 알레시아와 디나는 숨죽인 채 병실로 들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레오네는 파리한 낯빛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고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한없이 약해진 아버지를 지켜보던 디나는 아버지가 거의 정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실 발병한 뒤로 전보다는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한 것 같았다.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잠옷바람으로 요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우체부가 안 오네 나 크레이프를 만들자 같은 동요를 흥얼거렸고 심지어 베르나르가 키우던 토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민을 표하기도 했다. 킬러를 고용해 사람을 10명도 넘게 죽인 이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연민이었다. 디나는 아버지의 손을 건드려 보다가 예상과 달리 따뜻해서 깜짝 놀랐다.
아빠, 우리 왔어요. 디나가 말했다. 좀 어때요? 알레시아도 인사했다. 자매는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의 손으로 느껴질 듯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이었다. 좋아요. 의사들 말로는 우리 얘기가 들린다니까. 잘 들으세요. 알레시아는 마치 그렇게 하면 아버지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다고 믿는 듯이 귓가에 바짝 대고 말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장난으로 그런 거면 꽤 재미있었어요. 아버지가 믿는 그 명예교율 구닥다리예요. 70년대 이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엄마를 죽이려고 누굴 고용했는지 말해줘요. 자, 내 말이 들리면 눈꺼풀에 힘 한번 줘보세요. 자매는 아버지의 얼굴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보이는지 숨을 참으며 바라보았다. 눈꺼풀에 힘 주라고요. 알레시아가 이를 악물며 다시 한번 말했다. 복도에 응급카트가 지나가면서 금속들이 철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레오네는 절대로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듯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아빠, 깜짝 놀랄 선물이 있어요. 아빠가 다니 브리앙 정말 좋아하잖아요? 티에리 친구가 음반회사에서 일하는 거 알죠? 그 사람이 다니 브리앙한테서 사인 CD를 받아왔대요. 편지까지 있어요. 아빠 이름도 썼고요. 아빠 깨어나면 다니가 투어 콘서트 할 때 공연 끝나고 분장실에서 직접 만나볼 수도 있대요. 어때요? 레오네의 반응은 알레시아가 일기예보를 읽었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만해. 디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알레시아는 이미 점퍼 안주머니에서 전지 가위를 꺼내고 있었다. 그게 뭐야? 디나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알레시아는 대답 대신 아버지가 덮고 있던 시트를 획 걷어버리더니 가윈날 사이에 발가락 하나를 넣었다. 일어나요. 그녀가 절규하듯 말했다. 지금 안 일어나면 잘라버릴 거야. 미쳤어? 디나가 소리쳤다. 셋까지 셀 거야. 얘기 안 하면 정말 잘라요. 그 다음엔 다른 발가락도 자를 거야. 하나, 둘. 세상에, 너 지금 무슨 짓을... 셋! 아주 꽉 잠긴 잼 뚜껑을 열려고 애쓸 때처럼 알레시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와 동시에 발가락 하나가 피를 튀기며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다. 붉은 핏자국이 침대 시트에 번져나가는 동안 생체 신호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단조로운 기계음이 이어졌다. 레오네는 발톱을 깎은 것만큼도 불편한 기색이 없었다. 알레시아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몽쉐리 초콜릿 상자 옆에 가위를 내려놓더니 곧 핸드백에서 붕대와 멸균 꺼즈를 꺼냈다. 아버지의 발가락을 지혈하는 알레시아를 바라보면서 디나는 욕지기가 일었다. 알레시아는 잘린 발가락을 싸서 외투 주머니에 넣은 뒤 발가락이 잘린 걸 감추기 위해 잘린 부위에 발가락 모양 스펀지 캡을 씌웠다. 늘 그랬듯 그녀는 전부 예상하고 준비해왔다. 미안해요, 아빠. 우린 가볼게요. 좀 쉬세요. 알레시아가 아버지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밖으로 나온 디나는 차가운 공기를 길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손이 자꾸 떨렸다. 정작 알레시아는 태연한 얼굴로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렸다. 자매는 아무 생각 없이 좁은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옆에 보이는 타원형 연못에는 수련이 피어 있었고 탁한 물 속에서 금붕어들이 어른거렸다. 벤치에는 양팔에 깁스를 하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젊은 남자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러다 한순간 알레시아를 본 남자가 공포에 사로잡힌 듯 벌떡 일어서서 응급실 쪽으로 급히 사라졌다. 아는 사람이야? 디나가 물었다. 처음 봐. 알레시아가 대답했다. 같이 점심 먹을까? 미안. 동료하고 먹기로 했어. 어차피 네 덕분에 식욕이 다 달아났지만. 설마 아빠가 불쌍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발가락 하나 잘린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도 아빠 못지않게 제정신이 아니야. 새침 좀 떨지 마. 내 말 잘 들어, 언니. 엄마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해. 내가 위조 신분증을 구해볼 거야. 진짜 신분증을 가지고 떠나는 건 위험하니까. 공항마다 끈앞풀이 있어서 킬러가 뒤를 밟기 쉽거든. 참, 나 태극권 수업에 새로 등록했다. 언니도 한번 해봐. 도움이 될 거야. 디나는 대답 없이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자전거를 묶어둔 자물쇠를 열면서 그녀는 알레시아가 아버지의 발가락을 가져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아버지가 깨어날 때를 대비해서 냉동시켜 놓으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알레시아는 자기 집 정원 퇴비에 그 발가락을 던져 넣고도 남을 사람이기도 했다. 11장 레슬리는 긴급 구호단 사무실 근처 레스토랑에서 디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통계학을 전공한 그녀는 긴급 구호단이 개입하는 나라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도표, 그래프,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자료를 만드는 일을 했다. 또한 로민들에 대한 전문가이고 로음어의 기본 구조를 알고 있어서 구호단의 현지 활동에 동행하기도 했다. 로미는 우리가 흔히 집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디나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레슬리 앞에 앉았다. 옷에 무슨 자국이야? 레슬리가 물었다. 디나가 고개를 숙여보니 아버지의 피가 가슴팍까지 튀어 있었다. 아, 코피가 났어. 사무실은 어때? 디나는 분위기가 처지지 않도록 곧바로 되물었다. 그야 뭐 늘 그렇듯이 칙칙하지. 아버지는 어떠셔? 여전히 혼수 상태. 회복 가능성은 있고? 아니,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 순간 디나는 알레시아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아버지의 발가락이 떠올라 다시 육지기가 일었다. 결국 메뉴판에서 고기 대신 구운 염소 치즈 샐러드를 골랐다. 아참, 브리노와 장 이브를 고발한 익명 편지 네가 쓴 거 맞지? 레슬리가 공모의 눈빛을 보내며 물었다. 파트리시아가 그 잘난 건의함 얘기를 꺼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뭐 새로운 일 있어? 말도 마. 파트리시아가 난리를 쳤어. 건의함을 내부 고발에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나. 문제가 있었다면 자기한테 직접 말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고는 단체 정신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더라. 단체 정신 같은 소리 하네. 디나가 얼굴을 찡그렸다. 어쨌든 파트리시아로선 여자에 미친 그 두 인간을 불러다 앉힐 수밖에 없었지. 둘 다 보름 동안 직무정지 당했어. 생각보다 약하네. 본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 파트리시아는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하고. 하지만 불안할 거야.
혹시라도 언론에 새어나갔다간 돈줄이 흔들릴지 모르니까. 디나는 파트리시아가 이 문제를 덮느라 머리를 쥐어짜는 모습을 상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긴급 구호단의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위험만큼 파트리시아에게 치명적인 공격은 없었다. 홍보가 무너지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파트리시아는 이 비정부 기구로 오기 전에 정원용품 계열사를 경영했었다. 그런데 경영대학원 동기 중 한 사람이 그녀가 가진 전문 지식을 빈곤과 싸우는 국제단체들을 위해 써주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일이라고 돈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그렇게 해서 파트리시아는 잔디 깎는 기계와 정원용 호스를 팔다가 단숨에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전쟁 난민들의 세계로 넘어왔다. 그녀는 긴급 구호단도 자신이 전에 하던 방식으로 경영했다.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에게는 오로지 재무 상태와 자신의 경력 관리만이 중요했다. 파트리시아가 알면 널 해고할 거야. 레슬리가 말했다. 할 수 없지. 어차피 더는 그 여자 밑에서 일 못하겠어. 브리노하고 장이브는 반응이 어땠어?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는데 곧 외톨이처럼 커피 자판기 앞을 서성댔지. 직무정지 당한 뒤로는 주인 잃은 빈방이 그 처지를 대변하고 있고. 그때 서빙 직원이 와서 주문한 음식을 내려놓았다. 디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샐러드 위에 구운 염소 치즈 토스트를 자르기 시작했다. 나쁜 자식들을 고발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르노블 교회 지역 로민들의 거주지에 퇴비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로 넘어갔다. 레슬리는 그 사업에서 재정 확보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현지에 나갔던 레슬리는 놀랍게도 로민들이 커다란 세단 승용차를 사놓은 걸 보게 되었다. 그들에게 전에 없던 큰 수입이 생긴 모양이었다. 잠시 후 레슬리가 계산서를 가져다 달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여러 입찰 공고에 대응하는 표준 절차를 정하기 위한 팀 회의 때문에 2시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다. 불행히도 파트리시아가 새로 만들겠다던 그 문제의 특별팀에 끼인 것이다. 어쩔 거야? 다시 출근할 거지? 레슬리가 물었다. 나 지금 병가 중이야. 우리가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줘. 디나가 말했다. 가족 주치의가 디나에게 진단서를 써주었다. 중이염이나 독감 치료뿐 아니라 부상당하고 도피 중인 조직원들의 수술까지 도맡아 하는 의사였다. 그는 살과 장기에 위험하게 박힌 총알들을 꺼내는데 출중했다. 법보다 인간의 건강을 중시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의사였고, 따라서 병실에 누운 아버지를 간호할 수 있도록 디나에게 며칠 휴가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디나는 블라우스를 벗어 핏자국에 비누칠을 해서 빨았다. 전지가위를 들고 손에 힘을 주던 알레시아의 모습이 여전히 문득문득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핏자국을 더 세게 문질러댔다. 하지만 블라우스에 묻은 피는 피의 주인만큼이나 끈질겼다. 결국 디나는 블라우스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트럼프를 꺼내들고 1인용 카드놀이를 시작했다. 혼자서 카드 배열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게임들은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자주 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긴급 구호단 사무실에서 처음 카드놀이를 시작한 건 마치 호숫바닥에 시체가 가라앉듯 일에 대한 의욕이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을 때였다.
디나는 카드를 아무렇게나 섞었다. 이런 순간이면 지하실에 포도주병과 통조림과 저장용 병들만 쌓아두는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들이 부러웠다. 알레시아는 이런 정신나간 집안과 이미 오래전에 타협했다. 그 규칙들을 받아들였고 주어진 상황을 이용할 줄도 알았다. 알레시아는 분명 디나와 기질이 달랐다. 카드놀이를 몇 판 하고 난 뒤 디나는 문득 화초들을 돌보기로 한 결심이 떠올라 곧바로 벽장으로 가서 비료를 찾았다. 물만 주어도 기운을 차린 듯 전보다 생기가 돌았다. 식물들에도 속임약 효과가 있는 걸까? 디나는 이제 자신에게도 비타민 요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무심결에 지갑을 열어 마르퀴스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디저트 아이스크림 유럽 대회 우승자. 중학교 때 탁구 대회에서 우승했던 남자친구 말고는 어떤 대회가 됐든 우승을 거머쥔 사람과 데이트해 본 적이 없었다. 마르퀴스는 분명 인내심과 결단력이 있고 야심도 큰 사람이리라. 그 모두가 지금 그녀의 삶에 꼭 필요한 자질들이었다. 디나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디나예요. 닭고기 아가씨. 디나는 처음부터 괜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다. 아, 닭고기 아가씨. 마르키스가 경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 기다렸어요. 그래서 맛은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손님들이 뭐든 맛있게 먹을 기분이 아니었지만요. 거의 손도 못 댔어요. 식어도 괜찮으니까 마요네즈랑 함께 먹어봐요. 그래도 아주 맛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저녁 한번 같이 먹자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물론이죠. 모레 저녁 어때요? 좋아요. 괜찮은 레스토랑을 한 곳 알고 있어요. 저녁 8시 법원 건물 앞에서. 어때요? 알겠어요. 디나는 기분이 좋아져 전화를 끊었다. 화초들을 향해 공모의 눈길을 던지던 그녀는 자신이 어린 소녀처럼 신이 나 있다는 걸 깨달았다. 12장. 알레시아는 안경을 코에 걸치고서 도무지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처방전과 씨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무식한 건달들보다도 글씨를 못 썼다. 신경 쓰이는 다른 일만 없었어도 난쟁이한테 이 의사놈을 손봐주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다. 악필 중에 악필. 난쟁이가 의사를 찾아가 그의 뺨에 커터칼을 들이대고 자, 이건 대체 뭐라고 깔겨놓은 거야, 이 멍청한 새끼야. 이따위 글씨를 읽어야 하는 우리 약사님 생각은 안 해. 하며 윽박지를 대고 그러고 나면 초등학생 같은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은 처방전이 올 것이다. 알레시아는 마침내 V와 M자를 읽어냈고 처방된 약이 베제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베제봄은 알레시아도 손님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크림으로 멍, 상처, 관절통 할 것 없이 어디에나 잘 들었고 막힌 숨길을 뚫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FC 그르노블의 피지컬 트레이너에게도 한 상자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곧 미소 띤 표정으로 손님에게 베제봄의 여러 가지 약효를 설명한 뒤 뻐근한 목에 하루 3번 바르라고 알려주었다. 바로 그때 알록달록한 파카 차림의 난쟁이가 약국에 들어왔다. 난쟁이는 먼저 온 약국 손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매대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됐어? 알레시아가 물었다. 뭐라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곳 사람을 안 쓴 게 확실해요. 그럴 줄 알았어.
아빠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지. 미안해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의 관계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 세대잖아요. 걱정 마. 내가 그 개자식을 찾고 말 거니까. 루안바는? 처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테니스 레슨 끝나고 나올 때. 배에 3방 날렸죠. 그런데 재수없게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더 다쳤어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여자였어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 여자 이름을 알아내. 병실에 초콜릿 한 상자 보내고 가족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놈들이 곧바로 반격했어요. 그날 밤 빌레브에서 보복 공격을 했어요. 칼잡이 오마르가 나서서 시테드라베이 사업권을 벌써 다시 손에 넣은 것 같아요. 칼잡이 오마르라. 우습네. 일단은 대응하지 마. 방심할 때를 기다렸다가 덮쳐야 해. 알겠습니다. 이건 지난주 수입이에요. 난쟁이가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알레시아는 난쟁이에게 받은 돈을 은밀하게 금고에 넣어두었다. 금고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놓은 뒤 그녀는 안락 의자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문제를 하나씩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다. 우선 어머니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칼잡이 오마르를 떠봐야 한다. 그자라면 암페타민 거래를 양보할지도 모른다. 알랭에게도 축구 구단을 맡겠다고 말라로다를 만나보겠다고 연락해야 한다. 내친 김에 기자회견도 할까? 알레시아는 이 일들을 다 처리하려면 앞으로 집에서 가족과 저녁 식사하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알레시아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마들렌? 알레시아 캄프라요. 미셸의 딸이요. 엄마한테 문제가 좀 생겨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찾아가도 될까요? 마들렌은 몇 년 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마피아 간부 루시엥 페라지의 미망입니다. 미셸과도 절친한 사이였다. 두 여자는 20살 때 나이트클럽도 함께 다녔다. 조금 겉돌던 미셸을 마들렌이 이 세계 여자들의 모임으로 이끌어 주었다. 마들렌은 옛 전통 그대로 사는 마피아의 가치에 충실한 골수 마피아였다. 남편이 재판을 받을 때면 혹시나 남편이 재판부에 협력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판 때마다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자기 아들들을 모욕한 반대파 마피아 셋을 방탄 자동차로 밀어버리기도 했다. 그녀는 마피아의 전통대로 아들들을 키웠고 결국 아들들도 모두 감옥에 들어갔다. 지금은 실버타운에 살면서 아들들을 면회하러 마르스 교도소에 갈 때만 외출했다. 마들렌이라면 미셸을 위해 발벗고 나서 줄 것이다. 늦은 오후에 알레시아는 스마트를 몰고 생마르탱데르로 향했다. 곧 단층집들이 촘촘히 붙어있는 집집마다 정원의 잔디가 가위로 자른 듯이 반듯하게 깔린 주택단지에 도착했다. 노부부가 보행기에 의지해 천천히 인도 위를 걸어가고 대머리 남자가 벤치에 앉아 공상에 빠져 있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마들렌은 레모가 사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자기 조카를 죽이라고 지시한 레모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녀는 의사와 가사 도우미가 상주하는 노인 공동체 시설을 택했다. 알레시아는 베이지색 회벽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담에 장미 정원이라고 적힌 타일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화단에 장미는 보이지 않았다. 알레시아는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누르다 이웃 사람들이 저마다 창문 뒤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문이 열리고
희끗한 파마머리에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쓴 여자가 나타났다. 알레시아,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구나. 마들렌이 괄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레시아와 마들렌은 포옹하며 인사를 나눈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라디에이터 위에 고양이가 쉬고 있었다. 가구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속에는 항상 같은 세 남자, 즉 마들렌의 남편과 두 아들의 생애 각 단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피아 가문의 남자들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언제나 집에 있는 법이 없었다. 말하자면 화려한 집 주변을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알레시아가 소파에 앉자 마들렌은 과자 상자와 찻주전자와 잔을 들고 왔다. 네 아버지 소식은 들었다. 마들렌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참 안 됐어. 네,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요. 마들렌은 찻잔에 각설탕 한 조각을 넣고 저었다. 잔 안에서 빙빙 도는 액체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네 엄마와 나는 늘 가깝게 지냈지. 우린 우리만의 방식이 있었고 레모 밑에서 일하는 웬만한 중간 보스들보다 더 입김이 셌어. 잘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말해주마. 언젠가 마피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우리 여자들 뿐이야. 우리가 입을 열기로 결심하는 순간 남자들은 죄다 순식간에 감옥행이야. 그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마들렌은 과자 상자에서 사블레를 하나 집어 베어 먹었다. 마들렌 특유의 꿰뚫어보는 듯한 준엄한 눈빛은 여전했다. 사실 그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녀를 따르기도 했다. 알레시아는 언제나 거침없이 솔직한 마들렌의 태도가 좋았다. 나무 액자 안에서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류시엥 페라지의 사진을 보며 알레시아는 자신이 어릴 적 류시엥 페라지가 집에 찾아오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어린 디나와 알레시아에게 늘 막대 사탕과 보리 사탕을 가져다 주었다. 마들렌과 류시엥은 눈부시도록 완벽한 부부였다. 그들은 정원에서 정기적으로 바비큐며 각종 핑거푸드에 샴페인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차려놓고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미셸은 내심 알레시아가 마들렌의 두 아들 중 하나와 결혼하기를 바랐고 알레시아도 그걸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엄마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아니었다. 그 집 아들 아론과 조르당이 지독하게 못생기기도 했고 더구나 그들은 모터 스포츠와 사업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알레시아는 조직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모델 일을 하던 티에리와 결혼했다. 티에리를 처음 만난 건 연례 약사 총회가 열리던 박람회장에서였다. 알레시아는 그곳에서 칵테일을 서빙하던 티에리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일이 끝나면 한잔하자고 그녀가 먼저 말했고 이후 모든 게 착착 진행되었다. 알레시아와 티에리는 서로의 반쪽이었다. 티에리는 음악이 하고 싶었고 후원자가 필요했다. 알레시아는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밖에서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다. 티에리는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남자였다. 마들렌, 조언이 필요해요. 알레시아가 말을 꺼냈다. 마들렌이 차를 홀짝이는 동안 알레시아는 어머니를 노리는 청부살인 계약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빠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아시니까 누가 그 일을 맡았을지 아실 것 같아서요. 마들렌은 오일클로스 식탁보 위에 흩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손가락으로 모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마들렌은 여전히 마피아 내의 일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가는 두 아들을 위한 일이었다. 매번 그녀는 아들들에게 티라미수와 직접 만든 라자냐와 함께 마피아 내부 소식을 전해주었다. 레모의 아들이 킬러라는데 생라파엘에 있는 내 별장을 걸겠다. 고심 끝에 마들렌이 대답했다. 코시모요? 코시모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알레시아가 놀라서 물었다. 잘 생각해봐. 이제 코시모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야 하잖아. 제대로 자리에 앉기 전에 권위를 세우기에 더없이 좋은 방법 아니겠니? 네 엄마를 제거하면 이제 람프레디 패밀리가 다시 주인이 됐다는 걸 모두에게 알릴 수 있게 되지. 아칸포라 패밀리의 본때를 보여주면서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잘 지내왔어요. 알레시아가 반박했다. 시칠리아인들과 나폴리인들 사이의 갈등은 오래전에 끝났다고요. 이제 우리의 적은 아프리카 놈들이에요. 쉽게 확신하지 마. 네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너에게 야망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넌 람프레디 패밀리의 위협적인 존재야. 보나마나 람프레디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쌍한 네 아빠를 조종했을 거야. 레오네가 입원하기 전에 밀라노에 몇 차례 다녀온 거 알고 있어? 이미 사업에서 물러나는 걸로 다 정리됐을 때였는데 말이야. 난 좀 의아했거든.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 무슨 일을 꾸미는 건가 싶었지. 밀라노엔 원래 수시로 가셨어요. 그곳을 좋아하셨거든요. 거기 아파트까지 한 채 마련했을 정도니까요. 알아. 그런데 이번엔 비밀 회동까지 있었다고. 누구와 함께였는지 감이 와? 설마 당연히 코시모지. 확실한 정보원한테 들은 얘기야. 두오모 근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쇼핑센터에 있는 어느 가게에서 만났대. 가게 주인은 원래 그르노블에 살다가 그곳으로 옮겨간 사람인데 중간 연락책 노릇을 하고 있지. 코시모는 여전히 수배 중이라서 전화를 못 쓰잖아. 그날 코시모는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인파 속에 섞여 들었겠지. 원한다면 내가 주소를 알려주마. 그날 거기서 아빠가 코시모한테 우리 엄마를 죽이라고 사주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둘이 만났겠어. 코시모는 도망 중이라 쓸데없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다고. 레모가 이 모든 일에 개입한 게 분명해. 요양원에 들어앉아서도 그 인간은 모든 걸 알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내 조카도 주저없이 제거한 자잖아. 아들한테 권력을 승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네 아빠를 이용해서 네 엄마를 죽이는 일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알레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으로 밀라노의 화려한 쇼핑센터를, 그곳의 커다란 쇼윈도와 유명 브랜드 상점들을 떠올렸다. 정말로 코시모가 킬러라면 부하들을 시켜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야 했다. 아칸포라 패밀리와 람프레디 패밀리는 늘 연합해 왔지만 연합은 언제든 깨질 수 있었다. 우선 마들렌의 말이 맞는지부터 조사해봐야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실내복 차림의 한 노인이 마들렌의 정원에 나타나 잔디에 오줌을 갈기기 시작했다. 화가 난 마들렌이 소파 뒤에 숨겨둔 장총을 꺼내들고 창문을 열었다. 딴 데 가서 놔, 장피에르. 그녀가 고래고래 소리쳤다. 노인이 꿈쩍도 하지 않자 마들렌은 어깨에 총을 받치더니 정말로 남자의 발 바로 옆에 총을 쐈다.
남자는 슬금슬금 자리를 떴고 마들렌은 마치 식탁보를 터느라 창문을 열었던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게 문을 닫고 돌아왔다. 차 좀 더 줄까? 마들렌이 물었다. 네, 더 주세요. 다음 달이면 내가 벌써 85이야. 마들렌이 차를 따르며 말을 이어갔다. 올겨울을 넘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두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못 보고 죽고 싶진 않거든. 그 애들이 나오면은 네가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줄 수 있겠지? 애써 볼게요. 내 경험을 믿으렴. 람프레디 패밀리는 이제 끝장이야. 레몬은 늙었고 그 아들놈은 더러운 일에 너무 많이 얽혀 있어. 평생 도망 다녀야 하고 손발이 묶여서 제대로 운신도 못할걸. 그렇죠. 그래도 조직원들은 자기 패밀리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야 정리하면 되지. 알레시아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삼켰다. 이제 아왁슬 루안바가 죽었으니 빨리 시테드라베이를 장악하는 게 급선무예요. 넌 늘 영리하게 처리해 왔잖니. 빌레브와 라베이를 손에 넣으면은 네가 주도권을 다 잡게 될 거야. 알레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들렌과 진한 눈빛을 나누었다. 가족 절반이 죽거나 감옥에 있어도 마들렌은 놀라우리만치 훌륭한 품위를 간직하고 있었다. 마피아 가문의 여자들 모범이었다.